2026년 8월 22일 오전 10시 정각이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을 향해 코리아에어 KA703편 항공기가 이륙했다. 에어버스 A320이었다. 날개에 박힌 엔진 두 개가 활주로 끝에서 굉음을 뿜어 올리고 기체가 각도를 세우면서 인천 앞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 구름을 뚫고 오르는 순간 창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직 하늘과 기체뿐이었다. 비즈니스 클래스 뒤편, 이코노미 클래스 앞쪽 구역에는 10개의 좌석이 있었다. 그 구역의 이름은 프리미엄 이코노미였고 앞뒤 구역과 달리 커튼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승객은 그날 총 9명이었다. 그들 중 아무도 비행 중에 살인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20여 분이 지났을 때 기내 승무원이 구역 안으로 들어왔다. 칸막이 쪽 자리에 앉아있는 중년 여성에게 다가갔다가 멈추었다. 여성의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있었다.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잠이 든 사람의 어깨는 저렇게 기울지 않았다. 승무원의 손이 여성의 팔에 닿는 순간이었다. 차가웠다. 승무원이 기내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그 소리가 구역 안에 울려 퍼지면서 9명의 승객 가운데 몇 명이 고개를 들었다. 세 번째 줄 창가 좌석에 앉아있던 남자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눈을 뜨며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 승무원의 표정을 보았다. 형사 시절 16년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었다. 공포를 감추려고 애쓰는 사람의 얼굴은 따로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남자의 이름은 강혁이었다. 43, 전직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베테랑 형사. 현재 강혁탐정사무소 소장. 사건은 2026년 8월 22일 오전 10시 37분에 발생했다. 코리아에어 KA703편이 순항고도 4만 피트에 진입하고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비행 예정 시간은 인천에서 나리타까지 2시간 30분으로 목적지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 구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은 이송이었다. 62살. 서울 출신으로 ES 파이낸셜 대표였다. 표면상으로는 중소기업 투자 자문 회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채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었다. 고액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 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송이는 자신의 좌석인 A열 창가 좌석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목 왼편에 아주 작은 흔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모기에 물린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강혁이 승무원을 옆으로 비키게 하고 몸을 낮춰 들여다봤을 때 그것이 모기 자국이 아님을 즉시 알 수 있었다. 강혁은 형사 시절부터 지켜온 습관대로 세 가지를 확인했다. 있는 것, 목의 직경 1mm 이하의 미세 관통 흔적, 구역 바닥 A열 발치에 떨어진 작은 금속 물체, 이송이의 트레이 테이블 위에 커피잔 2개. 없는 것, 이송이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 기내에서 서류 가방을 항상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을 어디선가 읽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지금 그녀의 손은 비어 있었다. 머리맡 수납 공간에도 가방이 없었다. 어색한 것. 커피잔이 2개였다. 이송이는 혼자 앉아 있었다. 강혁은 바닥에 금속 물체를 보았다. 짚지 않았다. 대신 허리를 낮춰 최대한 가까이에서 눈으로 보았다. 끝이 날카롭게 가공된 작은 침이었다. 길이는 약 3cm. 끝부분이 어둡게 변색되어 있었다. 독침이었다. 강혁은 몸을 세우며 구역 전체를 둘러봤다. 9명의 승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일부는 호기심으로, 일부는 불안으로, 일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혁은 승무원에게 말했다. 기장에게 연락하세요. 이 구역에서 아무도 자리를 이동시키지 마세요. 지금 당장요. 승무원이 얼어붙은 얼굴로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손님? 강혁은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탐정 면허증이었다. 살인입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차분하지 않았다. 현재 기내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항공기는 예정 항로에서 이탈하여 최단거리 공항으로 회항을 준비 중입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 구역에 있던 9명은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죽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 이 9명 가운데 있었다. 그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강혁은 9명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맨 앞줄 왼쪽, 이자현 40대 중반, 드라마 작가, 혼자 탑승,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무릎 위에 대본을 올려두고 있었다. 맨 앞줄 오른쪽, 최재호 50대 초반, 치과 의사, 혼자 탑승, 회색 재킷을 입었지만 재킷 왼쪽 가슴 주머니에 의료용 클립보드를 꽂고 있었다. 표정 변화 없음. 두 번째 줄 왼쪽, 변동우 30대 후반, 도자기 수집가. 이름표가 붙은 작은 캐리어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창밖을 계속 보았다. 두 번째 줄 오른쪽, 임채린 20대 후반, 헤어 디자이너.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강혁과 눈이 마주치자 이어폰을 빼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세 번째 줄 강혁의 맞은편, 황도연 부부. 황도연은 50대 초반으로 무역회사 이사였으며 그의 아내 조영란은 40대 후반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에 이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눈빛으로 보다가 강혁이 살인이라는 단어를 쓰자 눈빛이 달라졌다. 강혁의 오른쪽 통로 쪽 좌석, 문세준, 30대 중반, 작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역 뒤편, 이하늘. 20대 초반, ES 파이낸셜의 최근 채용 직원으로 보이는 명찰이 여행 가방에 달려 있었다. 강혁은 이 순간 자신이 2400km 상공에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이에나가 여기 없었다. 세종이 없었다. 탐정사무소의 장비가 없었다. 있는 것은 강혁 자신과 16년간의 경험뿐이었다. 그것으로 시작해야 했다. 기장이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을 결정한 것은 사건 발생 20분 후였다. 도쿄까지 가는 것보다 돌아오는 쪽이 빨랐기 때문이었다. 회항까지는 약 50분이 걸렸다. 강혁은 그 50분을 최대한 활용했다. 먼저 한 것은 바닥에 떨어진 독침을 기내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물건, 즉 투명 위생 비닐봉투로 감싸 보관하는 것이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다. 그 다음은 커피잔 2개를 동일한 방식으로 분리하는 것이었다. 2개의 잔 가운데 하나는 절반이 남아 있었고 다른 하나는 비어 있었다. 강혁은 하늘에서 맡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2잔의 냄새를 각각 확인했다. 비어 있는 잔에서 아주 미세한 이질적인 냄새가 났다. 쓴 약 냄새가 아니라 뭔가 달콤하면서도 화학적인 냄새였다. 강혁은 그것을 기억에 저장했다. 그 다음에 강혁은 9명의 집 목록을 확보했다. 승무원 2명의 협조를 얻어 구역 내 머리맡 수납 공간을 열었다. 각자의 가방과 소지품 목록을 구두로 확인하고 메모지에 적었다. 이자현, 노트북 가방, 원고 봉투, 작은 파우치 물병, 최재호, 검은색 서류 가방, 의료기기 파우치. 그리고 흰색 가운 하나가 접혀 수납 공간 안에 있었다. 변동우, 대형 여행 가방, 안에 도자기 운반용 충전재 포장이 보였다. 빈 성냥갑이 재킷 가슴 주머니에서 떨어져 나왔다. 임채린, 작은 캐리어, 헤어 도구 케이스, 향수 2개, 황도연 서류 가방, 명함 케이스, 두꺼운 책 1권, 조영란 핸드백, 화장품 파우치, 스카프, 문세준, 노트북, 손으로 쓴 원고 뭉치, 소설 책 3권, 이하늘, 여행 가방, 태블릿, 그리고 가방 옆 주머니에서 ES 파이낸셜 명찰이 달린 사원증이 보였다. 강혁은 목록을 다시 읽었다. 최재호의 짐에 흰색 가운이 있었다. 치과 의사가 기내에 가운을 가지고 다닌다. 이상하지는 않다. 하지만 왜 지금 이 수납 공간 안에 가운이 있는가? 입고 탑승한 것이 아니라 가방 안에 넣어 탑승한 것인가? 변동우의 주머니에 빈 성냥갑이 있었다. 항공기 기내에서 성냥이나 라이터는 금지였다. 빈 성냥갑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강혁은 그 2가지 사항을 표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송희의 머리맡 수납 공간을 확인했다. 비어 있었다. 이송희가 탑승 수속에서 수화물을 붙인 기록을 승무원에게 확인했다. 탁송 수화물이 없었다. 기내 수화물만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수납 공간이 비어 있었다. 이송희의 가방이 사라졌다. 강혁이 승무원에게 물었다. 이 구역에서 이착륙 이후 화장실을 다녀간 사람이 있었나요? 승무원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2분이요. 앞쪽 창가치과 의사 선생님이시라고 하셨던 분이요. 그리고 뒤쪽 젊은 남성분이요. 최재호와 이하늘이었다. 강혁의 핸드폰은 비행 모드였지만 기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었다. 강혁은 즉시 이에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기내 살인 사건 발생,
코리아에어 KA 703편 회항 중 피해자 ES 파이낸셜 이송희. 독침 사용 추정. 지금 인천으로 돌아가고 있어. 승객 명단 세종으로 미리 조회해줘. 20초 만에 답장이 왔다. 탐정님 이미 뉴스에 떴어요. 회항 소식이요. 세종 바로 돌릴게요. 탐정님 몸 조심하세요. 강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오전 11시 40분. 기체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지했다. 경찰과 공항 보안팀이 기내로 들어왔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소속 조훈 경감이 지휘를 맡았다. 강혁은 조훈을 처음 보았다. 그러나 조훈은 강혁을 알아봤다. 강혁 탐정님이시죠. 서울청 강력계 출신이신 거 알고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현장 보존부터 해요. 독침이 있어요. 분석이 필요해요. 조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을 쳤다. 강혁은 기내를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구역을 바라봤다. 이송희의 좌석, 2개의 커피잔, 빈 수납 공간, 그리고 최재호의 흰 가운. 범인은 이 9명 가운데 있었다. 그 확신은 이미 있었다. 다만 어떻게 했는가? 독침을 아무도 모르게 쏘는 것이 이 좁은 공간에서 가능했는가?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인천국제공항 내 경찰 임시조사실이었다. 강혁이 9명의 초기 진술을 마무리할 즈음 이에나가 도착했다. 사무소에서 무인 승용차를 타고 온 것이었다. 공항까지의 거리를 최단 경로로 37분 만에 달려왔다. 이에나는 손목 단말기에 세종을 연결한 채 강혁 앞에 섰다. 탐정님, 강혁이 이에나를 보았다. 왔어. 이에나는 사무소의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으로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했다. 세종 AI 로봇 운용에 있어서는 국내 어디에도 견줄 사람이 없었고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세종이 승객 명단 분석 마쳤어요. 이에나가 손목 단말기를 꺼내 데이터를 강혁에게 보여줬다. ES 파이낸셜 채무자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예요. 기내 9명 가운데 ES 파이낸셜과 금전 관계가 있는 사람이 3명 나왔어요. 강혁이 화면을 보았다. 황도연, 3년 전 ES 파이낸셜에서 2억 원 차용. 현재 미변제 상태, 이자 누적 5천만 원 이상. 조영란, 황도연의 아내, 단독 채무 없음. 하지만 남편의 채무에 연대 서명. 임채린, 1년 전 5천만 원 차용. 원금의 2배 이자 납부 중. 강혁이 말했다. 3명이나 있어. 이에나가 말했다. 그런데 탐정님 이하늘은 ES 파이낸셜 직원이에요. 입사한 지 4개월 됐어요. 강혁이 눈썹을 올렸다. 이하늘이 이송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왜 같은 비행기를 탔는지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이에나가 말했다. 이하늘 출국 목적 확인했어요. ES 파이낸셜 법인 카드로 구매된 비행기 표였어요. 업무 출장이에요. 그런데 탐정님 이상한 게 있어요. 이하늘의 출장 목적지가 도쿄인데 도쿄에 상대방 회사가 없어요. 출장 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 같아요.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이하늘이 이송희를 따라 비행기를 탄 이유가 출장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이에나는 강혁 옆에서 세종을 통해 작업을 계속했다. 탐정님 최재호 조회 결과 나왔어요. 이에나가 화면을 내밀었다. 최재호, 49살. 치과 의사, 서울 서초구 개업에. 그런데 재정 기록이 이상했다. 3년 전부터 치과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 그러다가 2년 전 ES 파이낸셜에서 1억 원을 차용한 기록이 있었다. 강혁이 말했다. 최재호도 채무자야. 이에나가 말했다. 세종 기록에는 없어요. 공개 채무 기록엔 없는데 별도 경로로 확인한 거예요. 세종이 ES 파이낸셜의 비공개 내부 거래 패턴을 금융계열 데이터 접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분석한 결과예요. 강혁이 말했다. 그러면 최재호까지 포함하면 채무자가 4명이야.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비행기에 이송희 채무자가 4명이나 탔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아요. 강혁이 말했다. 이 비행기를 같이 타게 된 건 우연이 아닐 거야. 이송희가 이 비행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 채무자들이 이 비행기를 선택한 거야. 이에나의 눈이 커졌다. 채무자들 중 누군가가 이송희의 일정을 알고 미리 같은 비행기 표를 샀다는 말이에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비행기에서 이송희를 죽이기로 미리 계획했어. 조사실에서 각각 진술을 받는 동안 강혁은 직접 4명의 채무자 면담에 들어갔다.
조훈 경감의 협조 아래 강혁은 공식 조사와 별개로 면담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황도연이었다. 황도연은 면담실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ES 파이낸셜과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어요. 황도연이 말했다. 그거 어디서? 공개 정보예요. 황 이사님이 ES 파이낸셜 채무자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황도연이 말했다. 그 여자한테 돈 빌린 거 맞아요. 근데 나 안 죽였어요. 오늘 비행기표 언제 샀어요? 황도연이 잠시 눈을 피했다. 3일 전이요. ES 파이낸셜 이송희 씨도 같은 비행기 타는 걸 알았어요. 황도연이 다시 눈을 피했다. 알았어요. 그 여자가 도쿄로 간다는 걸 알게 됐고 나도 거기서 할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비행기 타고 나서 말 걸 기회가 없었어요. 강혁이 말했다. 비행 중에 자리에서 일어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내 옆에 계속 있었어요. 강혁이 일어났다. 아내 조영란 씨도 같은 진술을 했어요. 황도연이 굳어진 채 말했다. 그러면 됐잖아요. 강혁은 나오면서 이해나에게 말했다. 황도연 부부 알리바이 CCTV 분석해봐. 기내 천장 카메라. 이해나가 말했다. 기내 천장 카메라가 있어요. 탐정님. 강혁이 말했다. 코리아에어 KA 계열 기체에는 프리미엄 구역에 천장형 보안 카메라가 2개 있어. 예전에 강력계 때 기내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 이해나가 즉시 세종에게 입력했다. 두 번째, 임채린이었다. 임채린은 면담실에서 손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혁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ES 파이낸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임채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알아요. 거기서 돈 빌렸어요. 1년 전에요. 5천만 원이요. 헤어샵 차리는데 필요했어요. 은행에서 안 됐고 거기 말고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원금을 못 갚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 여자가 매달 직접 전화해서 협박했어요. 이 여사님한테 직접 연락을 받으셨어요. 임채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갚지 않으면 샵 사진을 손님들한테 뿌리겠다고 했어요. 내가 고리 대금업자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요. 이 여사님이 오늘 이 비행기를 탄다는 것을 알았어요. 임채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도쿄 지점의 연체 채무자 중 일부를 만날 예정이니 나도 거기 오라고요. 강혁이 눈썹을 올렸다. 이 여사님이 임 씨를 도쿄로 오라고 했어요. 임채린이 말했다. 직접 와서 이야기하자고요. 도쿄에서 만나서 해결책을 찾겠다고요. 강혁이 일어나면서 말했다. 오늘 비행 중에 자리에서 일어난 적 있어요. 임채린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있어요. 화장실 한 번요. 가셨다 오신 후에 이송희 씨 자리 옆을 지나셨겠네요. 임채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지나갔어요. 강혁이 나왔다. 임채린도 화장실 다녀왔어. 기내 카메라 분석에 포함해. 세 번째. 최재호였다. 최재호는 조사실에서 가장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팔짱을 끼지도 않았고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다. 치과 의사다운 절도 있는 태도였다. ES 파이낸셜에서 돈을 빌리셨죠. 최재호가 말했다. 그걸 어떻게? 세금 신고 기록과 치과 매출 곡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년 전 갑자기 생긴 현금 유동성의 출처가 ES 파이낸셜과 유사한 패턴이에요. 최재호가 한동안 강혁을 보다가 말했다. 맞아요. 1억 빌렸어요. 근데 공식 기록엔 없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공식 기록 없는 사채는 법적 보호를 못 받으니까요. 이 여사님이 그걸 이용했겠죠. 최재호가 입을 다물었다. 강혁이 물었다. 수납 공간에 흰 가운이 있었어요. 왜요? 최재호가 말했다. 오래된 버릇이에요. 해외 출장 때 늘 가운 하나를 챙겨요. 학회 같은 데서 급하게 착용해야 할 경우가 있어서요. 강혁이 잠시 그 대답을 들여다봤다. 비행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최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화장실 한 번이요. 가셨다 오실 때 가운을 입고 계셨나요? 최재호가 굳었다. 그게 왜 중요한? 강혁이 말했다. 기내에서 하얀 가운을 입으면 다른 승객들은 승무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최재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혁이 나왔다. 이해나가 세종을 통해 코리아에어 측에 기내 보안 카메라 영상 제공을 요청했다.
공식 수사 협조 형식으로 조훈 경감이 공문을 발송했다. 세종이 영상을 받기까지 20분이 걸렸다. 두 개의 카메라 중 하나는 구역 앞쪽을 담당했고 하나는 뒤쪽을 담당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의 이동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해나가 영상을 분석했다. 탐정님. 이착륙 이후 기내에서 자리를 이탈한 순서예요. 오전 10시 12분에 최재호가 화장실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앞쪽 카메라에 포착된 이미지를 보면 이해나가 화면을 확대했다. 최재호가 돌아올 때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송이 자리 쪽으로 기울어지는 동작이 있어요. 약 2초 동안요. 강혁이 화면을 보았다. 해상도가 낮아서 들고 있는 것에 정확한 형태는 보이지 않았다. 이해나가 말했다. 세종이 이미지 보강을 시도했는데요. 들고 있는 물체가 길고 가는 형태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것이 없어요. 강혁이 말했다. 최재호가 그 2초 동안 독침을 쐈어.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2초. 그 구역의 통로는 약 60cm예요. 이송이의 목과 통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거리는 최대 80cm예요. 짧은 관 형태의 도구로 충분히 쏠 수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최재호는 치과 의사야. 치과에서 사용하는 에어 기구들은 원통형 관 구조가 많아. 그 원리를 알고 있어. 이해나가 말했다. 그리고 탐정님, 변동우의 빈 성냥갑 있잖아요. 강혁이 말했다. 뭔가 들어있었던 거야. 이해나가 말했다. 세종이 분석했어요. 성냥갑 내부 미세 흔적을 보면 종이나 금속이 아닌 생물 유기체가 들어있었던 흔적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말벌이야. 이해나의 눈이 멈추었다. 말벌이요. 강혁이 말했다. 기내에서 말벌이 날아다녔어. 누군가 그것을 성냥갑에 담아왔다가 기내에서 풀어놓은 거야. 사람들이 말벌 때문에 소동이 생기면 시선이 분산되고 독침을 쏘기가 더 쉬워지거든. 이해나가 말했다. 변동우가 말벌을 풀어놓은 거예요. 최재호의 공범이에요. 강혁이 잠시 말이 없었다. 아니면 독립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행동했거나. 둘 다 이송이를 죽이고 싶었지만 서로 알지 못한 채 같은 비행기에 탔고 우연히 겹친 행동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이해나가 말했다. 두 사람의 관계 조회해 볼게요. 세종한테 연결 고리 분석시켜요. 세종이 30분 뒤에 결과를 냈다. 최재호와 변동우, 직접 연결 없음. 동일 인물과 연결된 공통점 하나. 둘 다 ES 파이낸셜 채무자. 그리고 ES 파이낸셜이 주최한 채권자 집단 모임에 2번 이상 참석한 기록. 강혁이 말했다. 이송이가 채무자들을 모아서 모임을 열었어. 거기서 최재호랑 변동우가 서로를 알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해나가 말했다. 그 모임이 살인 계획의 시작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오후 1시였다. 강혁은 이하늘과 마주 앉았다. 이하늘은 20대 초반이었다. 검은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다. ES 파이낸셜에서 일한 지 얼마 됐어요. 4개월이요. 이송희 씨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하늘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요. 제가 법대 나왔거든요. 사법고시 공부하다가 접고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ES 파이낸셜에서 법률 보조 업무로 채용 제안이 왔어요. 지금 하는 업무가 뭐예요? 채무자 관련 법률 서류 작성이요. 그리고 가끔 채무자 대면 업무 보조도 해요. 이번 도쿄 출장도 거기 사는 채무자 1명을 만나 서류 받아오는 거예요. 오늘 비행해서 이송희 씨 옆에 앉거나 대화한 적 있어요. 이하늘이 고개를 저었다. 탑승 전에 공항에서 한번 봤어요. 그분이 공항 매점에서 커피 2잔을 사가시는 걸 봤어요. 강혁이 눈을 들었다. 커피 2잔을요. 이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더니 손을 흔들고 가셨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 커피를 가져간 방향이 어디였어요? 이하늘이 생각했다. 공항 카페 옆쪽 좌석들이었어요. 거기 누군가랑 같이 앉아 계셨어요. 제가 멀리서 봐서 얼굴은 못 봤는데 남성이었어요. 그리고 가방이 꽤 컸어요. 검은색 가방이요. 강혁이 일어났다. 이하늘 씨. ES 파이낸셜 내부에서 이송희 씨의 도쿄 일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하늘이 생각했다. 대표님 직속 비서요. 그리고 법무팀장이요. 저도 출장 전날에야 알았어요.
강혁이 나왔다. 이해나에게 전화했다. ES 파이낸셜 내부 조직도 뽑아봐. 직속 비서와 법무팀장 신원 확인.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카페 구역. 오늘 오전 탑승 전 2시간 CCTV 확인해. 이송이가 커피 2잔 들고 앉은 좌석 근처 인물을 봐야 해. 이해나가 말했다. 세종이 지금 돌리고 있어요. 탐정님 그리고 하나 더요. 강혁이 말했다. 말해. 이해나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송이 씨목에 찔린 독의 성분이 나왔어요. 공항 의무대 예비 분석 결과예요. 에티오피아 원산 식물성 독소예요. 시판되는 약물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경로로 구해야 해요. 그리고 이 독이 국내 유통된 기록이 한 건 있어요. 세종이 찾았어요. 3년 전에 한 제약 연구기관에서 연구용으로 소량 도입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 기관이 어디야? 이해나가 말했다. KDR 바이오텍이에요. 근데 탐정님 그 회사가 ES 파이낸셜에서 투자를 받은 곳이에요. 오후 2시였다. 강혁이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강민혁이 전화를 받았다. 혀가 소식 들었어. 코리아 에어 살인 사건이지. 강혁이 말했다. 피해자 ES 파이낸셜 이송이야. 독침 사용 살인인데 독소가 KDR 바이오텍 연구 경로로 입수됐을 가능성이 있어. 강민혁이 잠시 말이 없었다. ES 파이낸셜이면 비자금 의혹으로 금융당국 관찰 리스트에 올라 있는 곳이야. 강혁이 말했다. 피해자 관련 재산 상속 관계도 확인해야 해. ES 파이낸셜 법인 소유 구조랑 상속 설계 쪽으로. 강민혁이 말했다. 내가 금융 쪽으로 정보 뽑아볼게. 그리고 혀가 피의자 압박은 아직 공식 수사 단계가 아니니까 조훈 경감이랑 잘 협조해. 강혁이 말했다. 알아. 형 고마워. 전화가 끊겼다. 오후 2시 30분이었다. 이해나가 인천국제공항 카페 구역 CCTV 분석 결과를 가져왔다. 탐정님 찾았어요. 세종 화면에 탑승 전 공항 카페 구역 영상이 떴다. 이송이가 커피 2잔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보였다. 그 옆에 남성이 앉아 있었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뒤통수와 어깨선이 보였다. 이해나가 말했다. 세종이 체형 분석했어요. 키 175 내외, 어깨 넓이 평균, 검은색 백팩.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서는 순간 카메라에 옆 얼굴이 살짝 잡혔어요. 이해나가 화면을 확대했다. 세종이 이목구비 기반 비교 분석을 돌렸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 남성이 테이블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A사 규격 서류 봉투예요. 강혁이 말했다. 이송이가 그 봉투를 받아간 거야.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송이의 수납 공간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 봉투를 기내에 가지고 탔다가 어딘가로 사라진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기내에서 누군가 이송이가 죽은 다음에 그 봉투를 가져갔어. 강혁은 다시 9명의 집 목록을 세종에게 요청했다. 이번에는 현재 조사실에서 각자의 소지품을 공식적으로 목록화한 버전이었다. 결과가 나오자 강혁이 멈추었다. 황도연의 서류 가방 내용물 목록이었다. 탑승 전 보안 검색대에서 기록된 엑스레이 이미지와 현재 조사실에서 제출된 가방 내용물 목록이 달랐다. 탑승 전에는 서류 가방 안에 A사 규격 봉투 모양의 물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있었다. 이해나가 나란히 화면을 비교하며 말했다. 탐정님 황도연이 봉투를 가지고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황도연이 이송이에게 받으려 했던 서류. 이송이가 먼저 죽자 직접 꺼내갔어. 이해나가 말했다. 황도연 채무 관련 서류예요. 채무 증거가 사라지면 황도연은 빚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황도연이 공범이거나 아니면 기회를 이용한 거야. 아직 단정할 수 없어. 오후 3시였다. 강혁은 조훈 경감에게 최재호를 다시 불러달라고 했다. 최재호가 들어왔을 때 이번에는 이해나가 함께 있었다. 이해나가 세종의 화면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기내 카메라 영상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이 영상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최재호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왔다. 화질이 낮아서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2초 동안 이송이 자리 쪽으로 기울어지는 동작이 보였다. 최재호가 화면을 보다가 말했다. 이게 뭘 증명해요? 이해나가 말했다. 이 영상에서 선생님이 들고 있는 것을 분석했어요. 세종이 이미지 보강을 했어요. 이해나가 화면을 전환했다.
세종이 이미지 보강한 버전이에요. 길이 약 3cm 내외의 관 형태예요. 치과에서 쓰는 세척 도구 중 에어블로어 팁이랑 외형이 유사해요. 최재호가 침묵했다. 강혁이 말했다. 선생님 재킷 왼쪽 안주머니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재호가 굳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 도구는 이미 어딘가에 버리셨겠죠. 화장실이나 다른 곳에. 그래서 기내에서는 못 찾을 거예요. 최재호가 말했다. 증거가 없잖아요. 강혁이 말했다. KDR 바이오텍 알아요. 최재호가 굳었다. ES 파이낸셜이 투자한 회사예요. 3년 전 그 회사에서 에티오피아 원산 식물성 독소를 연구 목적으로 도입했어요. 그 독소와 이번 피해자의 독소 성분이 일치해요. 최재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혁이 계속했다. 선생님이 치과에서 사용하는 에어기구 원리를 이용해 독침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변동우 씨가 성냥갑에 말벌을 담아 기내에서 풀어놓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같이 계획한 거예요. 말벌이 날아다니면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잖아요. 최재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에나가 말했다. KDR 바이오텍 연구원 중 한 명의 치과 기록이 선생님 치과로 나왔어요. 세종이 의료 공개 데이터에서 찾았어요. 선생님이 그 연구원에게 치료를 해주면서 만났을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그 경로로 독소를 얻었어요. 최재호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이 여사님이요. 최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내가 빌린 돈을 다른 채무자한테 연결시켜 이중으로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관계가 드러나면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었어요. 이송이가 그걸 빌미로 나를 협박했어요. 내가 갚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요.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먼저 죽이기로 했어요. 최재호가 입을 다물었다. 강혁이 좋은 경감에게 신호를 보냈다. 최재호는 살인 혐의로 공식 체포되었다. 오후 4시였다. 최재호의 체포 이후 강혁은 잠시 공항 안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이에나가 커피 2잔을 들고 왔다. 탐정님 잠깐 쉬어요. 강혁이 커피를 받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에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뭐가 남았어요. 강혁이 말했다. 이송이가 공항에서 누군가에게서 봉투를 받았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잖아. 그리고 ES 파이낸셜 상속 구조. 이송이가 죽으면 누가 법인을 승계하는지 이에나가 세종에게 연결했다. 5분 뒤였다. 세종이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나의 손이 멈추었다. 탐정님, 강혁이 이에나를 보았다. ES 파이낸셜 법인 후계자가 등록돼 있어요. 2년 전에 공증된 서류예요. 이름이. 이에나가 천천히 말했다. 이하늘이에요. 강혁이 눈을 들었다. 이하늘이 4개월 전에 입사한 이유가 있었어. ES 파이낸셜을 승계받기 위해서야. 이에나가 말했다. 그러면 이하늘이 이송이의. 강혁이 말했다. 딸이야. 공개되지 않은 혼외 자식이야. 이에나가 숨을 들이켰다. 그러면 이하늘이 이송이를 죽였을 수도. 강혁이 말했다. 아니야. 이하늘은 이송이를 죽일 이유가 없어. 이송이가 살아있어야 법인 승계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거야. 이하늘은 오히려 이송이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었어. 이에나가 말했다. 그러면 공항에서 봉투를 건넨 남성이 중요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성이 이 사건의 또 다른 인물이야. 강혁은 다시 이하늘을 불렀다. 이하늘이 들어왔을 때 강혁이 말했다. ES 파이낸셜 후계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 알죠? 이하늘이 굳었다. 어떻게? 세종이 찾았어요. 이하늘 씨가 이송이 대표의 딸이에요. 이하늘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다가 말했다. 맞아요. 저는 어머니가 키우지 않았어요. 3년 전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기가 ES 파이낸셜을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내가 받는 거라고요. 강혁이 말했다. 이송이 씨가 죽을 것을 미리 알았어요. 이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직접 말했어요. 자기가 많은 사람을 망가뜨렸고 그중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래요. 강혁이 말했다. 그러면 오늘 공항에서 어머니한테 봉투를 건넨 사람은 이하늘이 말했다. 저도 그분 잘 몰라요.
어머니 법무팀장이에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서류들을 전달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 서류가 황도연 씨 채무 서류였어요. 이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이번 도쿄 출장에서 몇몇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면제해 줄 생각이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요. 황도연 씨도 그중 한 명이었대요. 강혁이 눈을 들었다. 죽기 전에 채무를 면제하려 했어요. 이하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잘못한 것들을 정리하고 싶다고요. 오후 5시였다. 강혁은 변동우를 마지막으로 불렀다. 변동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밖을 보는 버릇이 있었다. 면담실에는 창밖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대신 테이블 모서리를 계속 바라봤다. 강혁이 말했다. 성냥갑 안에 말벌을 넣어왔어요. 변동우가 굳었다. 성냥갑 내부 생물 유기체 흔적이 나왔어요. 기내에서 말벌이 날아다녔던 거 기억하죠? 변동우가 말했다. 내가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강혁이 말했다. 성냥갑이 그냥 빈 것과 생물 흔적이 있는 것은 달라요. 변동우가 입을 다물었다. 강혁이 말했다. 최재호랑 아는 사이죠. 변동우가 고개를 들었다. ES 파이낸셜 채무자 모임에서 몇 번 봤어요. 그 모임에서 이야기가 됐겠죠. 이송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변동우가 말했다. 나는 직접 안 했어요. 말벌만 풀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최재호가 하라고 해서. 최재호가 혼자서 독침을 쏘기 전에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되어야 했어요. 말벌이 날면 다들 그쪽에 신경 쓰니까요. 변동우가 고개를 숙였다. 강혁이 말했다. 변동우 씨는 살인의 방조 혐의가 적용될 거예요. 협조하면 그것도 줄어들 수 있어요. 변동우가 테이블 모서리를 보다가 말했다. 최재호가 어떻게 독을 구했는지도 알아요. 제가 KDR 바이오텍 연구원한테 소개시켜줬어요. 강혁이 말했다. 왜요? 변동우가 말했다. 나도 이송이가 무서웠어요. 근데 직접 하지는 못했어요. 최재호가 해준다고 했을 때 솔직히 고마웠어요. 강혁이 일어났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변동우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그건 법원이 결정할 거예요. 하지만 정직하게 협조하면 법원도 고려해요. 오후 5시 30분이었다. 강혁은 다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이때 강민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혁아, ES 파이낸셜 재정 조회 결과 나왔어. 강혁이 말했다. 형. 얘기해. ES 파이낸셜은 표면상 투자 자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고리대금업이 맞아. 근데 혁아, 이게 단순히 이송이 혼자 한 게 아니야. 강혁이 눈을 들었다. ES 파이낸셜 실소유 구조를 보면 이송이가 대표이지만 법인 지분의 49%는 다른 사람 명의야. 그 사람 이름이. 강민혁이 말했다. 최재호야. 강혁이 눈이 멈추었다. 이해나가 손목 단말기를 켰다. 최재호가 ES 파이낸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채무자가 아니었어요. 공동 운영자였어요. 강혁이 말했다. 최재호가 이송이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야. ES 파이낸셜의 자금을 함께 운용하다가 서로 내부 갈등이 생긴 거야. 강민혁이 말했다. 이송이가 죽으면 최재호가 지분 전체를 확보할 수 있어. 유언장 조건이 그렇게 설정돼 있거든. 이해나가 세종에게 입력했다. 최재호 본인의 ES 파이낸셜 계좌 관련 거래 기록이 나왔어요. 탐정님, 2년 전부터 이송이와 내부 자금 분쟁이 있었어요. 이송이가 수익금 배분을 줄이기 시작했고 최재호가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채무자 행세는 위장이었어. 최재호는 2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워왔어. 이해나가 말했다. 변동우도 처음부터 공범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채무자 모임에서 최재호가 변동우를 이용한 거예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변동우는 실제로 이송이의 채무자였고 이용당했어. 최재호만큼의 책임은 없어. 강민혁이 말했다. 최재호가 오늘 오전에 변호인 접촉하고 묵비권 행사 중이야. 하지만 혁아 지분 관계 자료가 나오면 살인 동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 법원에서 다르게 볼 거야. 강혁이 말했다. 형 자료 잘 지켜. 강민혁이 말했다. 혁아, 이번 건도 고생했어. 강혁이 말했다. 형이 자료 뽑아줘서 끝났어. 강민혁이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다. 넌 항상 그런 말 하더라. 내가 한 게 뭐 있어. 강혁이 말했다. 도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강민혁이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오후 6시였다. 공항경찰 임시조사실 바깥 복도에서 강혁이 메모를 정리하고 있을 때 김병기 부장판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강혁아, KA 703편건 뉴스로 봤어. 최재호 체포 소식도 받고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게 있으면 연락해. 강혁이 답장을 보냈다. ES 파이낸셜 지분 관계 서류가 핵심이야. 최재호가 공동운영자라는 게 나왔어. 살인 동기가 채무 압박이 아니라 법인 지분 탈취야. 김병기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다. 그러면 계획적 살인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1년 이상 준비한 계획적 살인이야. 공소 단계에서 검찰이 이걸 적극적으로 써야 해. 강혁이 강민혁에게 김병기의 분석 내용을 전달했다. 그 무렵 이해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탐정님, 은비령 씨가 연락해 왔어요. 이해나의 베스트 프렌드인 은비령 변호사였다. 서울 최대 로펌 은비령 법률사무소 대표이자 전직 판사 출신이었다. 이하늘 씨 법률 지원건이에요. 이하늘 씨가 ES 파이낸셜을 승계하게 되면 불법 고리대금업 관련 법적 처리를 혼자 감당해야 해요. 은비령 씨가 법률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요. 강혁이 말했다. 이하늘한테 연락해줘. 은비령 씨 도움받는 게 좋을 거야. 이해나가 말했다. 이미 연결했어요, 탐정님. 강혁이 조용히 웃었다. 이해나는 항상 한 발 빨랐다. 저녁 7시였다. 강혁이 공항 안 의자에 잠시 앉아 있을 때 강태룡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강태룡은 강혁의 고등학교 동기이자 현재 국방부에 근무하는 특수전 전문가였다. 체격이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부인 최연지는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었다. 혁아, KA 건 뉴스로 봤어. 독침이라는 거 사실이야. 에티오피아 원산 독소라는 거. 나 그 독소 알아. 아프리카 특수작전 관련 교육과정에서 한번 접한 적 있어.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느 정도 양이면 치사량이야. 강태룡이 말했다. 성인 기준 피부 관통형 주입 시 0.05mg이야. 극소량이야. 주사 형태가 아니어도 날카로운 팁으로 표피를 관통하면 20분에서 30분 내에 심정지가 와. 강혁이 말했다. 최재호가 3cm짜리 독침을 만든 이유가 있었어. 짧은 침이어도 표피 관통은 가능해. 강태룡이 말했다. 그리고 혀가 그 독소는 영하 1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해. 상온에서 오래 두면 독성이 약해지거든. 강혁이 말했다. 최재호가 특수냉장 용기에 보관하다가 비행기 타기 직전에 독침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어. 강태룡이 말했다. 공항 검색대에서 그게 통과됐다는 게 더 놀라운 거야. 강혁이 말했다. 최재호가 치과 의료기기 파우치 안에 넣었을 거야. 치과 용품들은 금속이 많아서 엑스레이에서 걸러지기가 어렵거든. 강태룡이 말했다. 치밀하게 준비한 거네. 혀가 수고했어. 강혁이 말했다. 태룡아 고마워. 강태룡이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다. 다음번에 현진이가 밥 해줄게. 이해나도 불러. 강혁이 웃었다. 그래. 저녁 7시 30분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무인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이해나가 운전석에 앉아 자율주행 모드를 켰다. 고속도로 위로 석양이 펼쳐졌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오늘 비행기 안에서 혼자서 시작하셔서 많이 힘드셨겠다. 강혁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세종도 없고 장비도 없었는데 눈이랑 기억이 있었어. 이해나가 말했다. 그게 탐정님의 무기잖아요. 강혁이 잠시 이해나를 보았다. 애나 씨가 빨리 와줘서 다행이었어. 이해나가 앞을 보며 말했다. 탐정님한테 연락 오면 저는 항상 달려가요. 강혁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마포구 합정동 강혁 탐정사무소였다. 다음 날 오전이었다. 강혁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이해나와 송태풍 박사가 옆에 있었다. 송태풍이 공항 의무대에서 받은 독소 성분 최종 분석 결과를 내밀었다. 에티오피아 원산 코노카피아 트리플로라 추출 알칼로이드예요. 치사량이 아주 소량이에요. 주사 방식이 아니어도 피부 관통형 주입으로 혈관에 들어가면 20분에서 30분 안에 심정지가 와요. 강혁이 말했다. 최재호가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어. 나정희가 옆에서 메모를 했다. 송태풍이 말했다. 독침 팁의 절단 각도가 치과 도구를 가공한 흔적이에요.
치과용 탐침 팁을 일부 변형한 거예요. 몇 주에 걸쳐 준비한 흔적이에요. 강혁이 화이트보드에 정리했다. ES 파이낸셜 이송이. 다수 채무자 보유. 그중 채무자 모임에서 최재호와 변동우가 만남. KDR 바이오텍 연구원 변동우가 소개. 최재호 독소 입수. 가운 이용해 승무원 위장. 말벌 혼란 틈타 독침 발사 사망. 그리고 그 아래에 강혁이 한 줄을 더 적었다. 최재호는 채무자가 아니라 공동 운영자였다. ES 파이낸셜 지분 49% 보유. 살인 동기는 채무 압박이 아닌 법인 지분 전체 탈취. 이해나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하늘이 이송희의 사생아 딸로 ES 파이낸셜 후계자로 지정돼 있었다는 것. 이송희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강혁이 화이트보드를 보았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이 그거야. 이송희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비행기를 탔어. 왜? 이해나가 생각했다. 채무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서류를 주려고요. 이하늘의 말대로 면제를 해주려 했던 거예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송희가 마지막 비행기에서 스스로 정리를 하려 했어.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될 줄도 알면서. 송태풍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자기 방식의 속죄였을 수도 있죠. 강혁이 화이트보드를 내려다봤다. 저녁 6시였다. 인천국제공항 조사는 전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었고 오늘 강혁은 이하늘에게 따로 연락을 했다. 이하늘이 사무소로 찾아왔다. 강혁이 응접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나정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이하늘이 말했다. 어머니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마지막에 바꾸려 했다는 걸 알아요. 강혁이 말했다. 알아요. 이하늘이 말했다. 탐정님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해요? 강혁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말했다. 잘못한 사람이 마지막에 바꾸려 했다면 그 마지막은 기억될 거예요. 그게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님 감사해요. 강혁이 말했다. 이하늘 씨도 이제 자기 삶을 사세요. 이하늘이 일어서다가 잠깐 멈췄다. 탐정님, 한 가지만요. 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메모가 있어요. ES 파이낸셜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남은 자산 중 일부를 채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기금으로 쓰라고요. 강혁이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이하늘이 나갔다. 강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합정동 한강이 저 아래 빛나고 있었다. 저녁 7시였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창문에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았다. 50층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이고 강 건너 여의도의 빌딩들이 하나씩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이해나는 세종의 화면 앞에서 이번 사건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세종이 자동 생성한 보고서 초안을 이해나가 검토하며 빠진 부분을 채워나갔다. 강혁은 집무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해나가 보고서를 저장하며 말했다. 탐정님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강혁이 말했다. 뭔데? 이송희 씨가 마지막에 바꾸려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탐정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강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보았다. 이 일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 사람이 변하는 마지막 순간은 대개 뭔가를 잃고 나서야 찾아와. 이송희도 아마 그랬을 거야. 너무 많은 것을 얻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거야. 이해나가 말했다. 그 딸을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하늘을 딸로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늦게 찾아갔을 때 이미 많은 것이 지나가 있었을 거야. 그게 남은 것들을 정리하게 만든 거겠지. 이해나가 세종의 화면을 끄며 말했다. 탐정님은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강혁이 잠시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안타깝지. 근데 그렇다고 잘못이 사라지지는 않아. 안타까움과 잘못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해. 이해나가 일어나서 창가로 다가갔다.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탐정님 내일 새 사건 들어올 것 같아요. 세종이 을에 메일 하나 플래그 표시했어요. 강혁이 일어났다. 뭔데? 이해나가 탐정님 쪽으로 화면을 돌렸다. 강혁이 화면을 보았다. 이해나가 말했다. 제목이 이래요. 죽은 사람이 나한테 메일을 보냈다. 강혁이 화면을 보다가 눈썹을 올렸다. 이해나가 강혁을 올려다보았다. 또 쉽지 않겠죠. 강혁이 화면에서 눈을 들어 한강을 바라봤다. 언제 쉬운 적 있었어. 이해나가 웃었다. 창밖에서 서울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2026년 8월 25일이었다.
코리아에어 KA703편 기내 살인 사건은 살인 혐의 최재호 구속 기소와 살인 방조 혐의 변동우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되었다. 황도연은 사망자 재산 임해 취득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예정되었다. 임채리는 혐의 없음으로 귀가했다. 최재호가 ES 파이낸셜 지분 49%를 보유한 공동 운영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살인의 동기가 단순 채무 압박이 아닌 법인 자산 전체 탈취 목적의 계획적 살인으로 재규정되었다. 검찰은 최재호에 대해 가중 처벌 구형을 준비했다. 이하늘은 ES 파이낸셜 법인 승계 절차를 시작했다. 은비령 변호사의 법률 지원 아래 ES 파이낸셜이 운영하던 불법 고리대금업 부분은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었다. 이하늘은 법인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았다. 이송희가 마지막에 준비해 두었던 채무 면제 서류들은 법무팀장을 통해 각각의 채무자에게 전달되었다. 황도영과 조영남 부부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임채린도 마찬가지였다. 이송희가 마지막 비행기에서 건네주려 했던 그 서류들은 그렇게 각자에게 돌아갔다. 이송희가 바라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강혁은 사무소 화이트보드에 내용을 지우며 생각했다. 4만 피트 위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누군가는 죽음을 계획했고, 누군가는 기회를 이용했고, 누군가는 두려움에 따라갔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정리를 하러 그 비행기에 탔다. 강혁이 마커를 내려놓았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가려 했는지를 보게 될 때마다 강혁은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었다. 그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었다. 이해나가 문 앞에서 말했다. 탐정님 퇴근해요. 강혁이 화이트보드를 한 번 더 보았다. 깨끗하게 지워진 하얀 면이었다. 나가자. 두 사람은 사무소 문을 닫았다. 50층 아래로 합정동 골목에 불빛들이 켜져 있었다. 한강은 그날도 조용히 흘렀다.